일단 이번 폭우가 기후변화 때문이냐, 이게 올 게 온 거냐,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가 다 망할 거냐, 우리나라가 뭐 반이 물에 잠긴다, 다 죽는다, 뭐 인구가 종말하고 인류가 멸종된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된 문제 중에 저는 이런 이야기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잘 얘기 안 하는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자, 부천문화재단과 세바시가 공동 기획한 인생 질문 콘서트. 이제 현실이 된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 속을 속 시원히 풀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식 교수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예.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좀 이번 폭우는 여름 장마 왔었고 좀 생각보다 비가 너무 역대급으로 많이 와서 피해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히 뭐 10년은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일단 이번 폭우가 기후변화 때문이냐, 이게 올 게 온 거냐,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가 다 망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거는 한 번 무슨 뭐 폭우가 내렸다, 뭐 날씨가 안 좋다, 뭐 춥다, 덥다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평균적인 지구 전체의 이 기후의 변화를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상 관련된 재해 중에 제일 큰 피해를 입히는 게 태풍이거든요. 맞아요, 태풍.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재산 피해를 입혔던 태풍 혹시 뭔지 아세요? 매미 아닐까요? 더 큰 거 한 번 있었어요. 2002년도에 루사가 로사, 우리나라 역사상 로사. 가장 피해를 많이 입혔던 태풍이고, 그 다음에가 방금 말씀하셨던 2003년도에 연달아 있었던 매미예요. 그래서 루사 매미가 연달아서 여름마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힌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그러고 나서 그 정도의 태풍 피해가 당분간 없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기후 변화 관련된 추세가 좀 사그라든 거냐, 그런 식으로 따질 문제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의 점진적인 추세는 앞으로 겨울이 좀 줄어들고 여름이 좀 늘어나는 추세로 진행이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기후 변화 추세거든요. 그래 저도 그냥 얘기 듣기로 봄 가을이 좀 많이 짧아지고 겨울도 짧아지는 거예요. 네, 겨울이 짧아지는 추세가 어느 정도 있어요. 실제로 기상 기록이 조사된 걸 보면 100년 전에 한 10년 평균하고 지금의 10년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름철이라고 우리가 정의되는 그 기간이 늘어난 게 한 20일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시면 네. 내 어릴 때는 날씨가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계절이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제대로 보신 거예요.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예전에 여름이 시작된다라는 것보다 한 열흘 정도 더 빨리 시작되고요. 아직도 왜 이렇게 가을이 됐는데 아직도 날씨가 이렇게 덥냐? 한 열흘 정도 더 여름이 끄는 추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길어진 것 같아요. 네. 느낌에는 체감상. 앞으로 이렇게 점점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2040년 정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때가 되면 아마 지금보다도 여름이 한 달 정도 추가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보다 한 달이요? 네, 그래서 대략 한 4개월 정도,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가 여름이 되는 시기가 우리나라에 올 거다라고 우리나라 국립과학기상원에서 요거를 작년에 상세하게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있고, 특별히 놀라운 얘기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이 흐름으로, 이 추세로 예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름철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추세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비도 더 많이 올 수도 있겠네요. 많이 올 수도 있고, 의외로 학자들에 따라서는 봄 가뭄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름이 길어진다라고 하니까 뭐 온열 질환이라든가 너무 폭염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경우라든가, 또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뭐 소나기, 게릴라성 폭우 이런 거가 일어날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 볼 필요 있겠죠. 근데 좀 걱정들이 많잖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 뭐 이런 거를 저에게 하나만 지적하라라고 한다면, 예. 지금까지는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시대를 많이 살다 보니까, 예전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어떤 뭐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쪽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뭐 북극과 남극이 녹고 바닷물도 불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반이 물에 잠긴다, 다 죽는다, 뭐 이 지구가 종말하고 인류가 멸종된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우리가 접하는 기후 변화의 본질은 그렇게 뭐 지구가 다 종말한다, 인류가 멸종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그 시대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름철 날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열흘 보름 정도 더 늘어났다.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농사에는 굉장히 큰 피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러면 세계적으로 농사를 망쳐가지고 국제적으로 식량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게 큰 문제네요. 예를 그거는. 들어서 뭐 농작물이 뭐 반타작이 났다. 예, 그러면 농작물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밥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네. 자, 그런데 세계에는 개발도상국 중에는 그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더 낮은 곳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서는 분명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족도 있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가족은 밥값이 2배로 뛰었다.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러면 반은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이런 식으로 사회의 약자를 공격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큰 피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도 취약계층 약자를 공격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관련된 문제 중에 저는 이런 이야기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잘 얘기 안 하는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쯔쯔가무시증 들어보셨습니까? 쯔쯔가무시. 네, 네. 쯔쯔가무시증. 찌찌감시. 그 뭐 벌초하러 갈 때 가을철 되면 맞아요. 성묘하러거나 벌초하러 갈 때 숲으로 아무데나 앉으면 뭐 물려가지고 그럼 병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 잔디나 이런 있잖아요. 데만 앉으면 예, 먹거든. 네. 그 이제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 그 진드기에 특정한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을 경우에 걸리는 거거든요. 걸리면 엄청 고생합니다. 예전에 약 없을 때는 이걸로 사망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병인데 이게 기후 변화와 무슨 상관이냐? 여름이 늘어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는 진드기가 살 날도 더 길어지는 거예요. 새끼를 치면서 더 많이 불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쯔쯔가무시증 1년에 몇 명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한 500명? 500명. 작년 21년 통계로 우리나라의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5,000명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여름 발생해요. 한 시절에 보통 가을에 특히 많이 발생해요. 가을에? 여름에도 발생하고요.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기후 변화 얘기하면서 왜 잘 안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 여러분 기후 변화 다큐멘터리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동물 뭐예요? 북극곰 많이 나와요. 북극곰. 그렇지. 네, 북극곰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그런 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왜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는 진드기 또 가시적인 피해를 이미 주고 있는데 그 얘기는 진짜 어디서 못 들어본 거 같아요. 왜 잘 안 나올까요? 어. 쯔쯔가무시증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 베트남 우리나라 근처에만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쯔쯔가무시증 이런 게 없어요. 왜요? 기후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는 지역 그 진드기가 털 진드기 이런 애들이 옮기는데 요거 우리나라 근처에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는 이런 거 잘 안 다뤄요. 근데 북극곰 왜 많이 다뤄요? 알래스카, 캐나다 이런 데 북극곰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루는 거를 보면서 지금까지 약간 감상적으로 그런 기후 변화를 그래 북극곰 불쌍하다 약간 이런 쪽으로 접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을 해지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뭐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 쯔쯔가무시증은 무슨 상관입니까? 쯔쯔가무시 진드기 만날 기회가 언제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서 항상 산에 올라다니면서 산 밑에서 밭에서 일해야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네. 생명의 위협의 피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사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게 기후변화다. 요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뭐 우리가 다 죽는다, 뭐 인류가 다 멸망한다. 요거는 물론 뭐 멸망할지도 모르죠. 예, 뭐 그럴지 모르니까. 예, 그렇게 뭐 그게 뭐 틀린 말이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집중하던 건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 되게 관심 없던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하던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실제로 사회의 기후변화에 취약한 그 계층을 돌볼 때다. 그게 기후변화 문제의 진짜 시급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정부는 과연 기후 변화의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교수님이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점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부족한 건데 지금까지 기후변화 관련된 어떤 대책 정부에서 하는 일 하면 보통 뭔가 정부에서 시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너네들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마라. 배출 많이 하면 세금 물리겠다. 그다음에 국민들한테도 뭐 일회용품 같은 거 많이 쓰면 아무래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뭐 일회용품 이제부터 금지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시키는 쪽은 좀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준비할 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갖고 다니고 네. 우리가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뭘 해주겠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소극적이었던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놨다가 잘 못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너 한다더니 왜 그러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책임을 물을까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임지는 영역에서 좀 안 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임을 지는 거를 감수를 하고 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할 일은 정말 많아집니다. 뭐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 아무래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뭐 그럼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해주고 뭐 운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책임을 지고 정부에서 정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 우리가 그거를 검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 고민이 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전기차 대체로 좀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넉넉한 사람들이 전기차 사기 마련입니다. 보통 좀 괜찮은 차 있는 사람들이 근데 두 번째 차는 그 회사에서 나온 그 외국에서 만든 그 전기차 좀 멋있고 좋던데 그거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뭐 디젤차, 뭐 경유차, 트럭 타고 다니시면서 배추 싣고 다니시면서 장사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그분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맞느냐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이거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네요. 그러면 좋아. 그럼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보급을 하는 것도 물론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버스나 전철을 훨씬 더 타기 쉽게 더 좋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차 끌고 나올 거 한 번 덜 끌고 나오고 전철이나 버스 한 번 더 타게 하는 게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이익이 아닐까 이런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뭐 또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걸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전철을 굉장히 타기 좋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사회의 어느 계층이 이익을 보게 됩니까? 서민들. 그렇죠. 예, 서민들이 혜택을 보겠죠. 예, 취약 계층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쉽지 않을 텐데. 그냥 뭐 편하게 전기차 뭐 1년에 몇 대 팔리지도 않는데 그거 하고 좀 생색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문제죠. 근데 딱 그렇게 정책을 잘 하고 있다는 거 볼 때 티가 나는 거는 새로운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거, 뭐 수소차, 뭐 이런 거, 뭐라도 하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지는 태도로 가면 할 일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혹시 전기차 관련해서 관심 많으신가요? 요즘에 막 그런 법령이나 제도 같은 거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뭐 전기차 충전하는 거를 뭐 얼마씩 더 도입을 해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100% 전기차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함께 10% 쉽게 나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약간 태도를 바꿔가지고 책임지고 정부부터 뭔가 나서서 해서 국민들을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또 보호해주겠다. 이런 태도로 조금 더 공을 들이면 할 일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